인천에서 보낸 어려웠던 어린 시절. 저는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정말 궁핍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집안에는 엄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엄마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마는 가까운 시장이나 아파트 단지, 부잣집에 가서 청소, 빨래, 음식 준비 등 힘든 허드렛 일을 닥치는 대로 하셨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빨래로 인해 손등이 갈라질 때면 그런 모습을 본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위해 언젠간 꼭 잘되어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따뜻한 밥상도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지만 엄마는 언제나 저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또래 친구들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가난하다고 놀림받는 일을 당할까봐 작은 간식 하나도 손수 만들어주셨고 학용품이나 교복 등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준비해 주셨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엄마가 일터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여도 엄마는 저를 보면 늘 밝은 미소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힘들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라는 말이 입에 붙은 분이셨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어린 저에게는 때로는 미안함으로 때로는 기특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불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건강을 걱정했지만 엄마는 차가운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아름답다 할 수 없는 좁은 방 한 칸짜리 집이었지만 엄마와 함께여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때론 친구들이 저 집은 왜 애 아버지가 없냐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엄마가 곁에 있었기에 세상의 편견까지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삶이 고단해도 결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셨죠. 손수 바느질에서 제 옷을 꼬매주고 학교 행사에는 빛을 내더라도 꼭 마련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는 세상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방학이면 친구들처럼 여행을 가지는 못했지만 두 손 꼭 맞잡고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면서 엄마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네 잘못이 아니야. 세상을 향해 항상 당당해야 한다. 는 엄마의 그 말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의 작은 골목에서 보낸 저의 어린 시절은 분명 쉽지 않았고 때론 눈물을 삼켜야 했지만 엄마와 둘이서 버텨낸 시간이었기에 그 어떤 부유한 삶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꿋꿋이 저를 지켜내고자 했던 엄마와의 인연 덕분에 지금의 저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한 송이 꽃과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엄마를 위해 바꾼 내 인생의 노력. 엄마와 함께한 가난한 시절을 지나면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 내가 엄마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 다짐은 하루하루 저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저는 더욱더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집에서 일하고 지친 엄마가 잠든 밤,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놓고 교과서를 붙들며 밤을 새웠습니다.
스스로 교재를 구입할 여유가 없어서 매번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공부했고, 친구들이 쓰다 남긴 참고서와 문제집을 받아가며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책을 놓는 날이 없었고, 학교 내신은 늘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엄마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려고 성적 장학금을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청춘을 책상 앞에 쏟아부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 것 없이 동네 슈퍼에서 알바도 했고, 편의점, 빵집, 도서관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하며 작은 돈이라도 모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엄마가 늦은 밤 피곤해 절어 돌아오시는 모습만 떠올리면 제 피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작은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집에 조그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케이크를 앞에 두고 엄마가 미안하다, 더 좋은 생일을 못 해줘서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을 꼭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나중엔 내가 더 좋은 생일상 차려드릴 거예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더 악착같이 매달렸죠. 고3 수험 생활은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가서 밤 늦게까지 자습실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종종 엄마가 피곤해 지쳐 거실 바닥에서 잠든 모습을 봤어요. 그런 날이면 조용히 엄마를 이불로 덮어드리고 제 마음속으로 반드시 인생을 바꿔드리자 하며 다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인천집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며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영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짐을 받고 처음으로 엄마와 펑펑 눈물을 흘렸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엄마의 굳은 손을 잡고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저한테 기대요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눈앞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저는 엄마에게 부담을 줄이지 않으려고 학업과 동시에 근로장학생을 신청하고 과외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거나 방학 때는 영어학원,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엄마를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도 다른 것보다 엄마의 일터를 가장 먼저 그만두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안정적인 회사에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지만 그 모든 동기는 엄마의 행복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자 희생과 사랑의 상징인 엄마에게 드디어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언제나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렸습니다. 이처럼 제 20대 모든 선택과 노력의 중심에는 늘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고단한 인생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엄마가 언제든 잘 자랐구나 하며 뿌듯해할 수 있도록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를 위한 인생 역전의 꿈은 여전히 저를 가장 뜨겁게, 가장 치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든 힘입니다. 싸우나세서 얼마혼 자인 그 턴지입니다. 인연을 만나고 결혼을 결심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서 저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만 살아왔던 저에게도 언젠가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찾아올 수 있을지 사실 늘 궁금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도 오로지 엄마와 저 둘만의 생활에만 집중했지 개인적인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꿈을 꿀 여유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뜻밖의 선물을 주는 법입니다. 턴지입니다. 꼰. 자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하게 젊고 성실한 인천 출신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선배이자 동료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솔직함에 점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재혁. 언제나 밝은 미소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부담 없이 커피를 마시고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하게 인연을 쌓았습니다. 어느새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는 유일한 쉼표가 되어 있었고 그 역시 저의 인생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저의 성장 배경, 엄마와의 삶,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솔직하게 털어놔도 이상하게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제게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너처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 혹시 내 옆에 있어준다면 평생 웃게 해줄 자신이 있어. 그의 진솔함에 저 역시 마음이 움직였고 조금씩 둘만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간 연애 기간 내내 그는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몸살로 힘들어했을 때 일부러 집 근처로 찾아와 과일을 사서 주고 가기도 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엔 친정엄마께 따뜻한 인사와 선물을 직접 챙기는 배려심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엄마까지도 세심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큰 든든함이자 위안이 되었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품어온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출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저로 인해 상대방 가족의 반대나 편견이 있지 않을까 두려웠죠.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한참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공식적으로 준비하게 된 날, 처음 그의 부모님을 뵈러 분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과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다정하셨습니다. 우리 재혁이 같은 아들을 잘 길러줘서 오히려 네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다. 오늘부터는 우리 가족이다. 라는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연애 기간과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친정엄마가 혹시 폐가 되진 않을까 늘 조심조심해야 했고 서두른 결혼 탓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에게 더 당당한 딸이 되고 싶었고 재혁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하객들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생의 반려를 약속하는 순간 수많은 기억과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고 시부모님은 따스하게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 가족의 중심이야. 우리는 앞으로도 너를 지지하고 응원할 거야. 인연과 사랑, 그리고 기지 결혼, 그 모든 과정은 저에게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내 곁에는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작은 기쁨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삶을 바치며 지켜준 것처럼 저 역시 저만의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 있는 여정에 오른 것입니다. 지타 시누이들과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가족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존재는 다름 아닌 두 명의 시누이, 남편의 형수와 오빠의 아내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누구보다 따뜻했기에 시댁살이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했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시누이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난한 집딸, 엄마가 도우미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인사치레 정도는 했지만 몸을 들여놓자마자 틈만 나면 은근히 우리와 계급이 다르다는 식의 말과 행동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가족 모임 때마다 시누이들이 주방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아 저를 따돌리거나 일부러 저만 손에 물을 묻히게 하고 결정적으로 저에게만 음식 준비나 뒷정리를 사실상 명령하듯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하지 않는 일을 언니들이 시키는데 대놓고 도우미 출신 딸이라 역시 집안일을 잘한다 라는 농담인 듯한 말로 저를 자꾸만 아래로 깔아뭉갰죠. 주변 가족들이 듣는 데서도 내 엄마 요즘 어디서 일하냐? 혹시 엄마가 편찮으시면 서방님이 다 책임져야겠네? 아무래도 동서는 장남집이랑 급이 안 맞아. 라고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조차 부끄럼이나 미안함 없이 실없는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첫째 시누이 집 아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날에도 시누이는 비싼 선물을 골라오라며 직접 부탁했고 집안일을 도와준다 했더니 우리 집엔 이미 일 잘하는 도우미 아줌마가 있다며 차갑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일 파티 당일 그 도우미 아줌마가 바로 저의 친정 엄마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충격과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시누이가 일부러 엄마를 시켜 파티에 부른 걸 알게 됐을 때 그 의도와 모욕감에 저는 당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사건 전후로도 시누이들은 제게 없는 집 딸이니까 결혼해서 이득 본 거다 라거나 겸상조차도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두 번은 참으려 했지만 그런 말과 태도가 누적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는 결혼 후에도 계속되어 가족 모임 때마다 말끝마다 비위 맞추라 떠들고 전형적으로 이 집 식구가 아니라는 듯 구분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들을 지나치지 않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려 했지만 눈치 없는 시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도움이면 딸이 배운 것도 도우미 솜씨 아니야 식의 비아냥과 남편이 제 편을 들면 동서가 피해의식 많아서 그런다 며 뒤에서 험담하기 바빴죠. 가끔은 둘만의 대화 중에도 우리 친정은 넉넉하고 우리 부모님이 보험 들어놔서 아프면 걱정 없다고 은근슬쩍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형수 닮아서 애들도 그렇게 클까봐 걱정이네 라는 이야기까지도 숨기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누이들과의 관계는 매번 불편함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참고 잘하면 언젠가 언니들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노력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무시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땐 일부러 큰 소리로 험담을 내뱉어 저를 곁에 두고 창피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쟤는 철이 없는 거야. 네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라며 저를 보듬어 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매번 상처받으면서 저 역시 점차 단단해지고 경계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시누이들과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고 그 각박한 분위기는 집안의 여러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들과의 팽팽한 신경전 그리고 끝없는 자기 과시에 질린 저는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려 했으며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단하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설, 차별, 그리고 사소한 말 속에 스며있는 상처.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따뜻하게 풀리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시누이들이 내뱉는 수많은 독설과 보이지 않는 차별의 태도는 마치 언제나 숨쉴 공간 없는 좁은 방에 갇힌 것 같은 갑갑함으로 다가왔다. 특히 두 시누이의 말은 항상 온도와 톤이 달랐다. 그들은 겉으로는 시댁에 새 식구가 들어와서 좋다. 우리도 함께 잘 지내보자. 라며 웃음을 보였지만 한구석에는 어김없이 쓴 제조리 가시가 숨어 있었다. 평범한 일상 대화조차 늘 마치 나의 과거와 가정 형편을 들먹이는 계기로 삼았다. 삼겹살 파티를 하자는 시누이의 말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첫째 시누이는 일부러 음식을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동서, 이런 고깃집에서는 어릴 때도 자주 왔어? 자연스러운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표정과 뉘앙스엔 네가 이런데 자주 올 수 있었댔냐 라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냥 스쳐 넘기려고 했지만 둘째 시누이가 덧붙였다. 아이고, 우린 어릴 때부터 고기 구워 먹는데 익숙해서 그렇지. 동서는 아무래도 엄마가 도우미를 하시느라 외식은 힘들었지? 이런 식의 농담은 매번 바뀌는 형태로 반복됐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식사 자리가 두려워졌다. 주방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누군가가 말할 때마다 시누이들은 내가 습관적으로 뛰어나가 일을 하도록 몰았다. 동서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와서 그런가 척척 잘하네. 우린 이런 거 잘 못하거든. 가지 말라는 듯한 친근함 속에서도 나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그 미묘한 거리감. 심지어 명절에는 동서는 어차피 친정에 특별히 갈 데도 없으니까 여기 오래 있어도 괜찮지? 같은 말을 아무 냉정함 없이 내뱉었다.
이런 말들은 단지 무심하게 한 농담이 아니라 내 존재를 한 단계 낮추려는 의도가 분명히 느껴졌다. 가난은 죄가 아닌데 그들은 늘 나를 불쌍한 집안 딸, 심지어 식모의 자식이라는 틀에 가두려 들었다. 한 번은 신우이가 네 엄마가 어디서 일하는지 가끔 궁금해진다 라고 길게 묻다가 옆에 있던 시아버지를 향해 아버님, 동선의 집 쪽에 아는 사람 계시냐고까지 이어갔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선 아유, 우리 재혁이 진짜 희생정신 있다. 센스도 좋고 어려운 데서 자란 동서랑 결혼한 거 보면 진짜 마음이 넓다니까. 그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라 정상이라면 너처럼 집안 환경 다른 애와 결혼하지 않았겠지 라는 의미로 들렸다. 결혼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새로운 층이었다. 시어머니는 가끔 그런 말을 들으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쟤네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네가 마음을 넓게 가져라. 라고 달래셨지만 불편함은 쌓여갔다. 시누이들이 나 관해 하는 말 한 줄 한 줄이 마음의 흉터가 됐다. 심지어 내 앞에서는 겉으로만 웃던 시누이들이 방 안이나 거실 안쪽에 모여 있을 때는 내 이름을 일부러 높여 부르거나 아닌 척 큰 소리로 말을 하기도 했다. 동서, 네가 우리 얼마나 좋아. 우리 시집은 진짜 좋은 데서 시집 왔는데 네 친정은 어떻니? 일하느라 많이 못 챙겨줄 수도 있겠다. 네가 수고가 많겠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부각하며 나를 끊임없이 신세진 입장 혹은 감사해야 할 입장 정도로만 규정했다. 어떤 날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첫째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다. 동서야, 우리 친정엄마는 예전에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서 아프면 보험금 타면 되고 걱정이 없거든. 근데 네 엄마 혼자 사시니까 혹시 나중에 아프시거나 하면 서방님이 고생해야겠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가 얻은 게 더 많지 않냐? 둘째 시누이 역시 맞장구를 쳤다. 맞아. 저번에 친구도 그런 얘기 하던데 이런 결혼은 남자 쪽이 속된 말로 손해는 좀 보더라.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며 속으로 끓었다. 모멸과 동정이 섞인 말, 그리고 소위 정상 가족의 모습이 아닌 내 과거를 교묘히 비하하는 멘트들은 무수히 쏟아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족 모임을 한번 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내 눈치를 보며 묻곤 했다. 오늘 언니들이 뭐라고 했어? 기분 상했다면 꼭 말해줘. 나는 매번 아니야, 큰일 아니야 라며 넘겼지만 속에서는 울분과 창피함, 서러움이 뒤섞여 밤잠을 설쳤다. 시댁 행사에 가면 두 시누이는 항상 이름난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코트 등을 과하게 치장해 자랑했다. 우리 남편이 어디까지 해주는지 알아? 이런 건 네가 열심히 일해서 살려면 몇 년은 모아야 해. 근데 우리는 그냥 받으니까 너무 편하다. 겉으론 농담인 척 했지만 그 말은 우린 네가 평생 가질 수 없는 것까지 모두 가졌다. 난 암시였다. 또한 아이 교육 얘기가 나오거나 사소한 의견 충돌이라도 생길 때마다 동서 명문대 나왔다더니 자기 주장 강하네. 공부만 하면 뭐하니? 사람 상대하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야 해. 혹은 엄마가 뭐든 다 해줘서 그나마 대학 갔겠지. 우리는 친정에서 뒷바라지해도 니만큼 성적은 안 나왔거든. 원래 기초가 중요해. 이런 말을 반복하며 넉넉한 배경이야말로 인생의 정답인 듯 자부했다. 평상시에도 외출해서 식당에 가거나 명절 시장에서 같이 있을 때면
동서는 시장 눈썰미가 좋네. 어릴 때부터 엄마 도와 별별 일 다 해봤겠지. 가난한 집 출신들은 이런 데서 더 민감하더라. 본능적으로 값상 남편들이 이댕과 자리대 비우는 순간 자신들의 친정이나 시집 이야기를 일부러 자랑하며 우리 친정엄마는 자식들 결혼할 때 명품 반지랑 자동차, 아파트 분양권 다 해줬잖아. 동선에는 뭐 해준 거 있어? 대학 졸업이라도? 결혼 비용은 우리 부모님이 다 부담했는데 동서는 오히려 이런 시댁 얻어서 복 받은 거지. 라며 은근히 부러워하거나 동정하는 척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침묵을 택하거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말로 싸워봤자 오히려 더 뒤에서 험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사회에 나가서 엄마와 둘이 힘들게 살아왔고 당당히 명문대까지 졸업해 남들과 견주어 손색 없는 직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출신, 과거, 엄마의 직업이라는 배경만으로 나를 끊임없이 뒤로 후퇴시키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수치심과 모멸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분노로 분출될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들었다. 남편이 아무리 내 편을 들어주고 시부모님이 따뜻하게 감싸줘도 고부간의 근원적인 시기와 질투, 그리고 차별의식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보다 시누이들의 독서를 받아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내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꽃피는 봄날 벚꽃처럼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나는 외롭고 추운 그늘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조카 생일 파티에서 겪은 충격, 어느덧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며 시댁 가족들도 일상적인 경조사로 자주 모이게 되었다. 무심한 듯 반복되는 차별과 무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괴롭혀왔지만 그 모든 순간 중에서도 조카 생일 파티 날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날은 첫째 시누이네 딸의 생일이었다. 일주일 전부터 시누이는 비싼 선물을 준비해오라며 내게 주문했고 여기저기 친척도 많이 오니까 동서가 꼭 도와줬으면 해요. 라며 집안일 지원을 부탁했다. 평소에도 행사마다 자연스레 일을 도맡았던 내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착잡했다. 그래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자고 마음을 다잡으며 파티 장소였던 시누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란스러운 분위기, 뷔페처럼 차려진 음식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몇 명의 도우미 모습이 눈에 자곤이다. 들어왔다. 나는 늘 그래왔듯 먼저 아이들을 챙기고 거실과 주방 사이를 오가며 접시와 음료수를 나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접시 어디다 둘까요? 아직 등에 힘줄이 또렷한 그 손,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나는 그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순간 고개를 들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생만 하신 엄마가 분주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안쪽에서 그릇을 닦고 계셨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두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마치 익숙한 일처럼 웃으며 음식물을 치우고 계셨다. 순간 내 어깨로 한기가 훅 내려앉으며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아닐 거야. 엄마가 여기 계실 리 없어.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분명 엄마였다.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엄마 손을 잡으며 엄마, 여기 왜 계세요? 라고 묻자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 오늘 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 동서분이 급하게 부탁하더라. 엄마는 딸이 이렇게 놀랄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던 표정이었다. 잠시 뒤 시누이와 눈이 마주쳤다. 시누이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일부러 밝게 웃으며 아, 동서는 오늘 일 힘들겠네.
그래도 엄마랑 같이 하니까 마음은 든든하지? 우리 집은 도우미 아주머니 여러 번 써봤는데 역시 우리 동선의 엄마가 일 제일 잘해요. 라고 대놓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모았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 수치스러움, 그리고 엄마를 향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섰다. 엄마는 체면이 구겨질까봐 애써 웃으며 아유, 별일 아니야. 네 친구들도 부르랬으니까 넌 그냥 손님처럼 있어. 나는 금방 끝낼 테니까. 라고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러나 곧 신우이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아, 저분이 동서 어머님이구나. 도우미도 직접 부르셨네. 라며 소근거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수근거림과 몇몇은 속삭이다 나를 힐끗거렸다. 엄마가 이곳에서 그것도 신우이에게 고용되어 일하다니 여태까지 엄마를 누구보다 아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 순간엔 차가운 벽 하나조차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파티 내내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마음은 이미 바닥을 쳤다. 시누이들은 일부러 엄마가 있는 주방 앞에 와서 동선의 엄마는 정말 깔끔해요. 다음에도 또 모셔야겠어요. 우리 집에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친정 엄마만큼은 없죠. 등 농담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쏟아부었다. 게다가 주변에서 들리는 또 다른 가족들과 친척들의 대화는 더할 나위 없이 자존심을 밟았다. 동선에는 집안일 참 잘하지. 역시 엄마가 도우미 출신이다 그런가 보다. 나는 말이 흘러나왔고 몇몇은 눈치챘는지 내 얼굴을 힐끗거렸다. 엄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주 웃으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고 어린 손주들과도 친절하게 대하셨다. 그 모습은 오히려 더 슬프고 아팠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내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딸을 위해서라면 아무 일이라도 견딜 수 있다는 듯 묵묵히 일하셨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고 생일 축하 케이크 촛불을 끄는 순간이 왔다. 모두가 가족 사진을 찍으려 모였을 때 시누이가 일부러 엄마를 부르며 아주머니 사진 찍으실래요? 아니면 바빠서 여기 계셔야 하죠? 라고 말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은 그래도 저게 딸인데? 라는 듯 날 곁눈질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엄마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라고 말했다. 엄마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괜찮아, 벌써 끝났으니까 괜히 오늘 일 망치지 마.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라고 나를 달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결국 엄마 손을 이끌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현관 앞에서 엄마는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 오늘 동서분이 급하게 불러서 그냥 나왔다. 혹시 네가 상처받았으면 엄마가 미안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제서야 꾹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엄마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시누이는 일부러 엄마를 불러서 날 모욕 준 거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앞으로 절대 엄마 일하기 안 할 거야. 누구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고. 오늘은 정말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엄마 역시 나를 꼭 안아주며 네 마음 충분히 안다. 엄마는 널 위해서 뭐든 했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더 이상 이런 일 안 할게.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시누이와 시댁 가족들이 내 가족, 그리고 내 존엄을 아무렇게나 농락했다는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몇 년간 쌓인 자존심과 인내, 그리고 엄마를 향한 미안함, 부끄러움, 울분,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참거나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나와 엄마를 악의 없는 얼굴로 상처 주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내 가족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는 뜨거운 다짐이 내 안에서 피어올랐다. 아마 시간이 더 흘러도 조카 생일 파티에서 겪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창피함이나 실망을 넘어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뚜렷하게 각인시킨 변곡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날의 충격과 눈물 덕분에 나는 진짜 가족의 의미와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배웠는지도 모른다. 엄마를 지키기로 한 결단, 그리고 나만의 주관을 세우다 조카의 생일 파티에서 엄마가 모욕적으로 대우받던 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지고 동시에 재구성되는 순간을 경험했다. 어린 시절부터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엄마를 나는 늘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시누이의 노골적인 비하와 가족들의 무심한 시선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곧 나의 존엄,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엄마와 마주 앉았다. 내 눈은 이미 눈물로 부어 있었고 엄마도 깊은 한심을 반복하며 머뭇거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꼭 지킬 거예요. 더 이상 누가 엄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이내 나를 꼭 안아주며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엄마는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한다. 하지만 이제 네가 한 결심을 엄마도 믿는다. 네 마음만으로도 힘이 된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은 크게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무례와 근거 없는 비하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억지 미소로 넘겼던 독설에도 정중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불쾌함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저는 우리 엄마를 남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이제 그만 엄마 이야기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처음 꺼냈을 때 시누이들은 순간 멈칫하다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며 뒤에서 수군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내 뜻을 분명히 했다. 남편에게는 더 이상 내가 참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 가족, 특히 엄마의 존엄이 매번 짓밟혀. 이번엔 단호하게 대처할 거야. 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남편은 뜻밖에도 내 손을 꼭 잡으며 네가 오라.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항상 네 편이야. 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나는 엄마에게 힘든 아르바이트와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두길 권유했다. 엄마, 제발 이제는 엄마 행복만 생각해요. 우리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만큼 준비가 되었어요. 엄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내 결연한 의지와 남편의 도움을 믿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가 앞장선다면 나도 변하겠다. 며 그동안의 일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로도 시누이들은 종종 내게 도발적인 말을 던졌다. 어느 날은 가정모임 식사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동서는 늘 이렇게 깔끔하게 일하니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집안일을 평생 하셨으니 배운 게 있나 봐.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나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즐겁게 보내려고 모인 자리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일이나 서로의 처지를 들추며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이런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반대로 그 어색함이 오히려 내 주관을 더욱 확고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달라지자 시댁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하던 며느리가 점점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시부모 역시 내게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따로 나를 부르셔서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양이다.
혹시라도 언니들이 너를 힘들게 하면 꼭 나에게도 말해다오. 라며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 결단은 내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나는 내 존재 가치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가난과 편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일궈낸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에게도 비하당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겼다. 뿐만 아니라 엄마와의 사이 또한 더욱 깊어진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내가 잘 되어 엄마를 편하게 해줘야지 라는 다짐이 내 내면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한층 더 강단 있게 변모했다. 엄마를 동정하거나 죄책감을 갖기보다 존귀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 자신 또한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가 더 당당히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점점 나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단순히 나와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지키는 일임을 알게 어미안이 잡다. 여성으로, 아내로, 딸로서 내 자리를 다지게 된 계기였다. 그리고 더 이상 불쌍하다든지 네가 얻은 게 더 많다는 식의 동정이나 우월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부, 주변의 시선, 시장에서의 평가 따위가 내 삶의 척도가 될 수 없음을 내 스스로가 알아버렸기에 나만의 태도와 삶의 자부심은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론 주도적으로 가족 행사나 명절 모임에서 내 의견을 내고 부당한 점은 따져 말했다. 누구도 내 가족의 희생과 엄마의 인생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 변화에 서운함을 느끼는 이도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와 선을 긋는 것만이 더 큰 상처를 막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시누이들은 내 강단 있는 태도에 점점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편으론 더 이상 이전처럼 함부로 대한 기회는 나의 당당함 때문에 잠시라도 본인들도 마주할 민망함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불편함마저도 마땅히 감내해야 할 결과임을 나는 받아들였다. 한밤중 엄마는 내 방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말했다. 사실 나도 이제 네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살고 싶었다. 네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더 미안하고 든든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 서로를 지키고 위해서라도 행복만 바라보며 살아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어요. 엄마, 나도 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결심을 실천하면서 나는 점점 집안의 진정한 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더 이상 나와 엄마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용기를 냈기에 얻어진 새로운 질서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매번 느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자존감을 잃지 않는 태도였다. 예전에는 내가 가진 상처와 가난이 숨기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구성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엄마가 살아온 시간을 당당히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었다. 끝없이 주눅들고 숨으려 하기만 했던 나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싸우고 지켜낼 용기와 결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는 자긍심이었다. 그 결단 이후 내 인생은 내 안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났다. 나는 비로소 항상 보호받기만 하던 딸이 아니라 엄마를 지키고 내 가정보다 크게 성장한 어른이 되었다. 것이 결국 우리 가족의 평안과 내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무엇보다 지금의 내가 가장 먼저 깨닫고 있었다. 앞의 시댁의 파장과
위기의 그림자. 엄마를 향한 모욕이 극에 달했던 조카 생일 파티 후 내 태도는 극명히 달라졌다. 더 이상 참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다. 처음엔 시누이들이 제일 크게 반응했다. 이전에는 내가 뭔가 불만을 조용히 삭혔다면 이번엔 침묵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건 옳지 않다며 지적하고 명확하게 내 감정을 드러냈다.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시누이들은 난감해했으나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뒤에서 동서가 결혼 후 많이 변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는 말을 하곤 했고 심지어 남편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도 내 선택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시댁 가족들의 분위기는 잠깐 침묵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없는 자리에서 큰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친정엄마 일로 또다시 시누이들이 조롱조로 말을 섞었는데 그 장면을 우연히 시어머니가 듣게 되었다. 평소에도 조용하고 따뜻하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날은 참지 못하고 냉정한 말로 시누이들을 크게 꾸짖었다. 너희들 가족이 뭔 줄 아느냐? 네 동서가 얼마나 우리 집을 위해 마음을 다하는데 그 엄마까지 비하하면 니들은 사람도 아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식탁에 있던 모두가 일순정적에 빠졌다. 아버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 역시 낙담한 표정이었다. 시누이들은 억울하다며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이후 시댁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늘 시누이의 높은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번지던 거실엔 묘한 긴장과 조용함만이 맴돌았다. 가족 모임을 할 때는 다들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내 눈길이 머무를 때마다 시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가끔 내 어깨를 토닥였고 남편은 내 편이라는 작은 신호를 늘 보내주려 애썼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시누이 둘을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니들이 가족을 이간질하거나 동선의 친정을 얕보는 걸 다시 한 번이라도 들으면 그땐 정말 집안에서 내 딸이라 생각하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가족일 뿐이야.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상속도 생각하지 않을 거다. 집안 각자의 심경 변화가 이어졌다. 시누이들은 처음엔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탓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운 기색이 짙어졌다. 가족 행사 참여도 줄고 집안 뒷담화도 줄었다. 점차 서로에게까지 나를 세우는 일이 많아지고 자신들이 이 집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전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특히 친정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내 기분을 살피며 이 집에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네 자존심, 네 가족 모두 내가 더 신경 쓸 거야. 라고 따뜻하게 말했다. 예전엔 서로 어색하던 단둘만의 대화 시간이 자주 생겼고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절 진정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남편 역시 혼란과 고민이 많았지만 나를 변함없이 지지하며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의미 없다.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으로 남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해. 라며 힘을 줬다. 시아버님은 평소 과묵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으로 우리 집에 점점 밝은 기운이 없어진 것 같다. 네가 첫 손주까지 맞을 코를 끌던 큰 집의 며느리로 이제 중심이 되고 싶으면 나랑 같이 의논하자고 말씀해 주었다. 집안 전반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바뀌었다. 가족 모임에서도 과장된 웃음과 힘겨운 장식이 사라졌다. 모든 식구가 자기 얘기는 최대한 감추고 옆자리에 앉은 나의 눈치를 보았다. 어린 조카들마저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가오지 못하고 시누이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상속 및 재산 문제 논의에서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두 시누이가 여전히 가족 간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지 않으면 향후 재산 분배에서 불이익을 줄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누이들은 표정이 굳어졌고 따로 나를 찾아와 처음으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엄마 일을 그만두게 한 것도 이해한다. 고 작고 조심스럽게 사과를 했다. 처음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허탈이 뒤섞인 채로 다시 친해지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내 마음은 이미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쪽으로 기울었다. 내부적인 긴장으로 시댁 구성원 모두가 심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이 갈등의 시간은 결국 가족이란 이름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배려와 존중 없이는 그 어떤 평화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다. 엄마와 나는, 그리고 나의 핵가족은 이런 혼돈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졌다. 엄마 역시 내 새선집 곁에 서서 이젠 우리 인생만 생각하자.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삶은 충분히 겪었다. 네가 나를 당당히 세워준 그 용기가 우리 모두를 바꿨다. 며 웃어주었다. 그 뒤로도 시댁 내 위기는 한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곁을 지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갔다. 결국 이 사건은 오랜 시간 굳어져 있던 불평등, 침묵 속의 차별을 무너뜨린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가족 모두가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 돌아본 시간, 그리고 각자 인생에서 무슨 가치를 지키고 싶은지 자신에게 묻는 계기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남편의 절대적 지지와 가족의 내면적 변화, 시댁에서 파장이 일고 모두가 서먹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내 곁을 든든히 지킨 것은 남편의 한결같은 지지였다. 결혼 초부터 시댁의 미묘한 긴장감과 시누이들의 차별적 행동, 그리고 친정엄마를 향한 무례함 앞에서 남편은 때로는 조금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카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그 후 나의 당당한 결심, 그리고 시댁 전체가 격변을 맞이하는 과정을 함께 겪으며 남편은 완전히 새로운 자세로 나와 우리 가족을 아끼고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갈등의 한가운데서 남편이 보여준 가장 큰 변화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중립적인 태도나 괜히 예민하게 느끼지 마 하는 식의 형식적인 위로에 머무르지 않았다. 어느 밤 나는 남편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미안해.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걸 잘 알지 못했던 건 내 잘못이야. 내 가족들이 너한테 사소한 상처만 준 게 아니라 네 인생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니 너무 괴롭다. 이제부터는 네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네 편이 될 거야. 남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 입장을 설명했으며 시누이들에게도 그동안의 언행에 대해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려면 서로 상처 주는 말은 없어야 해요. 엄마, 이젠 어머니도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 대화 후 남편은 나와 내 엄마, 우리 핵가족을 감싸고 돌았다. 무엇보다 남편이 실천한 것은 생활의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되었다.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항상 내 옆자리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고, 대화 중에 내가 불편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주거나 적극적으로 내 의견은 지지해 주었다. 어느 명절 내가 시누이의 또렷한 불쾌한 뉘앙스에 움찔하자 남편이 바로 말했다. 이제 이런 말은 그만합시다. 우리 가족 다 같이 서로 존중할 시기인 것 같아요. 남편의 태도에 주변 식구들 역시 그제야 눈치를 챘고 점차 나에 대한 태도도 조심스러워졌다. 남편은 더는 감정의 완충지대가 아니라 내 곁에서 가장 든든한 우방이자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내 상처에 귀 기울이고 일상 속 고민까지 함께 나누려 노력했다. 일이 바쁜 와중에도 엄마 집에 들러 안부를 전하거나 아이와 함께 시장을 봐서 어머니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는 남편의 말은 그 어떤 호의나 위로보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내게 다가왔다.
이런 남편의 변화는 우리 사이에도, 더 나아가 핵가족 전체의 분위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첫째, 부부로서의 신뢰가 더욱 견고해졌다. 과거에는 나만이 엄마를 지키겠다는 부담 가득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나뿐 아니라 남편도 같은 마음으로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자라났다. 둘째, 우리 가족의 작은 일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퍼져갔다. 남편은 틈만 나면 엄마 집에 들러 손잡고 산책을 권하고, 주말이면 아예 우리 집으로 엄마를 초대해 직접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 역시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다. 뒷바라지의 상징, 희생의 아이콘으로만 비쳤던 엄마는 점차 밝아졌고, 나 역시 눈치나 죄책감 없이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시댁 내 분위기 변화도 눈에 띄었다. 물론 한동안 시누이들은 조심스럽고 어색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남편과 내가 함께 뜻을 세우고 힘을 모으자 감히 예전처럼 무례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전과 달리 내게 먼저 사소한 일도 양해를 구하거나 고생 많았어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등의 인사가 자연스러웠다. 넷째, 내 내면의 변화도 컸다. 남편의 절대적 지지와 이해를 통해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어릴 적부터 이어진 가난한 집 딸이란 컴플렉스, 엄마를 향한 죄책감, 시댁의 편견에 짓눌렸던 마음이 점차 빠르게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스스로 떳떳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의 절반이 남편이 주는 신뢰의 힘이었다. 다섯째, 모든 것이 변한 후 자연스럽게 우리도 시부모님과 더 깊은 정서적 관계를 쌓게 되었다는 점이다. 시어머니는 내게 고러그 샤르도 친딸처럼 머리를 쓸어주며, 네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었을까? 내 아들 덕분에, 그리고 네 덕분에 내가 아줌마, 친정엄마도 네 아들도 우리 손자도 다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고백했다. 시아버지도 나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부드럽게 다가오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 집의 진짜 중심은 네 가족이다 라고 인정해 주었다. 여섯째, 아이의 성장 환경에도 큰 변화가 왔다. 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 모두와 따뜻하게 교감하며 사랑받았다. 남편과 나는 아이에게도 꾹꾹 눌러 참고 억눌린 가족 비밀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지키는 것임을 가르쳤다. 이 모든 변화를 거치며 나는 더 이상 시댁에서의 위기나 갈등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건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히 뭉치고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작은 위로와 손길, 그리고 나날이 쌓이는 신뢰와 애정 속에서 우리 집은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거듭났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나에게 한마디는 내 마음을 확실히 다잡게 해주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네가 내 아내인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해. 네가 엄마를 지켜온 것처럼 이제 내가 너의 평생을 지킬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나와 우리 가족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댁에서 어떤 또 다른 풍랑이 몰라도 우리 부부, 우리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신뢰하며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를 세워가고 있었다. 갈등의 절정과 가족 모두의 각성, 시댁 안에 깊이 들이운 오랜 긴장과 미묘한 신경전은 조카 생일 파티, 어머니를 둘러싼 모욕 등 수차례의 사건을 거쳐 결국 폭발했다. 그날은 가족 전체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중요한 명절이었다. 모두가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을 둘러앉았지만 표정과 대화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식사가 무르익자 작은 말다툼이 시누이들 사이에서 시작됐다. 네가 옛날에 무슨 말을 했던 게 기억나. 항상 동서쪽만 두둔한다. 엄마 아버지는 우리보다 작은 며느리만 아끼는 것 같다. 등등 쌓여온 불만과 질투, 피해의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곧 시누이들의 불만이 내게로 향했다.
동서야, 우리가 늘 말이 많아 보여도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엄마 아빠 표정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솔직히 우리가 왜 이렇게 눈치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 말에 나는 깊게 삶을 삼키고 침묵했으나 남편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다들 그만해. 여기 누가 누구 때문에 불행해진 건 아니야. 우리 다 같이 가족이고 서로 힘들었던 건 이제 그만 끄집어내자. 그러나 파국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 시누이는 나를 노려보며 그래도 동서는 우리랑 좀 달랐잖아? 엄마가 도우미 일까지 하셨다니 우리 가족 내내 창피한 줄 알아. 우리 엄마가 그 얘기 듣고 한동안 밤잠을 설쳤던 거 네가 알기나 해? 라고 서슴없이 내뱉었다. 첫째 시누이 역시 네가 엄마 대신 이렇게 대우받으러 여기 온 것 아니냐. 결국 집안 계급이란 게 있는데 네가 뇌물 아닌 걸로 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해? 라며 인신공격성 말까지 덧붙였다. 당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함을 꼭꼭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겠지만 이젠 달랐다. 나는 냉정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답했다. 저는 이 집에 뭔가를 얻으러 온 적도 누군가보다 낮은 사람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 엄마, 우리 가족을 함부로 비하하거나 나를 두고 반쯤 동정하면서 배제하는 태도, 더는 못 참아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분위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다. 나는 그저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핥히고 자존심만 세우다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오늘 여기서 더는 싸울 이유가 없다. 사람을 진정 가족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이기심과 시기,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식이라면 나 역시 부모로서 더 이상 감싸지 않겠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시누이는 잠시 나가라. 앞으로 내들의 상속도, 가족 권리도 내가 다시 생각할 거다. 진짜 잘못을 뉘우치기 전엔 용서도 없다. 시어머니의 엄청난 질책과 선언에 모든 공기가 멎는 듯했다. 시아버지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네 엄마 얘기 등 며느리 흉 그런 말 나오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썩게 마련이다. 어른이 먼저 손 내밀고 애들 편 제대로 봐주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 크다. 앞으로 진짜 가족 속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차별하면 용납 안 할 생각이다. 라며 내 손을 오래 잡아주었다. 쫓겨난 시누이들은 처음엔 씩씩거리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두 사람 다 조용히 시어머니를 찾아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우리가 잘못했다 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첫째 시누이더린 단나 시누이는 선뜻 내 앞에 와서 미안하다. 한참 질투와 자격지심 속에 너를 봐왔다. 우리도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네 엄마께도 그리고 내게도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둘째 시누이 역시 언니가 없었다면 우린 고집만 부리다가 진짜 가족도 소중한 것도 다 잃을 뻔했어. 너희 가족 통해 이제야 내 삶도 돌아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말없이 내 손을 따뜻하게 감쌌고 시어머니 역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꿋꿋하게 네 입장을 지켜준 덕에 우리 역시 자식들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 엄마로서 고맙고 그동안 네가 참은 것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도 그 순간 눈물과 함께 오랫동안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화해의 손길을 뻗는 것, 용서의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결코 약함이 아닌 진짜 강함임을 깨달았다. 이 사건 이후 집안 구성원 모두는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에 힘썼다. 시누이들은 이전처럼 뒷담화를 하지 않았고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마다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각자 속에 있던 편견, 비교의식도 점차 무너졌다. 남편과 나는 핵가족으로서의 결속이 더 굳건해졌고 어머니와의 관계 역시 보호자와 보호받는 이라는 일방적 구조에서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아버지는 모인 자리에서 집이라는 울타리는 결국 서로를 품고 되돌아보고 실수와 다름도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 집안을 더는 비교와 시기의 고리로 얼룩지게 하지 말자. 고 당부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갈등, 편견이 격렬한 파국과 각성을 거치며 정리되고 나자 가족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진정성, 배려, 존중이 살아났다. 나는 가족이란 단지 같은 성과 집을 나누는 존재가 아닐 뿐더러 가장 힘든 순간에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세우는가에 의해 진정한 가치가 완성됨을 깊이 깨달았다. 이제 집안의 소음과 긴장은 잦아들었고 대신에 서로를 감싸는 따뜻함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주눅들 일이 없었다. 어머니도 남편도 이제는 이 집안에서 당당한 나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권리를 잃고서야 뒤늦게 각성한 시누이들. 영절 그날 시어머니의 단호한 상속 발언은 집안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누이들 역시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흥분을 드러냈지만 날카로운 표정 속엔 짙은 당혹감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이라도 부모님 사랑이 늘 당연한 것이냐, 또 집안의 재산과 권리는 누군가를 차별하면서도 결코 자신들의 목만은 이를 리 없다고 확신해왔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도 평소와 달리 시누이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가족 메신저 단체방도 한동안 침묵만 이어졌다. 집안 구석구석에 감도는 상실감과 불확실성이 무엇보다 그들이 애써 누려온 위치에 깊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시누이들의 불안과 혼란,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둘째 시누이였다. 결혼 후 정상 가정, 넉넉함을 줄곧 자랑거리 삼았지만 최근 남편의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부모님 경제적 뒷받침이 꼭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시어머니의 네 몫은 당분간 없다는 말 한마디에 둘째 시누이는 한동안 밤잠에 설칠 수밖에 없었다. 첫째 시누이 역시 비슷했다. 평소 재테크에 발다며 다양한 투자를 해왔지만 본인 힘만으로는 아이 교육과 집을 유지하는 일이 만만치 않음을 체감하던 차였다. 부모님의 상속과 지원이 삶의 안정망이 되어준다는 것을 왜 그리 쉽게 당연시했을까? 속으로 자책이 밀려왔다. 식구들이 몇 주간 어색하게 거리를 두며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사이 시누이들은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동서는 부족한 환경에서 스스로 세우고 일어섰는데 나는 과연 부모 덕 이외에 얼마나 열심히 진심으로 살아왔던가. 약자에게 상처 준 언어와 행동이 정말 아무렇지 않았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두 여자의 만남, 솔직한 속내. 어느 날 뜻밖에도 둘째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평소라면 단호했던 톤은 사라지고 머뭇거림과 조심스러움만 가득했다. 동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예전엔 우리 가족의 혈통, 집안, 재산 같은 걸 내 삶의 자부심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 일로 깨달았어. 돈이나 부모님의 신뢰가 평생 보장되는 게 아니더라. 시간 돌려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동서가 우리 가족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짜 어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집과 집착, 그리고 동서에게 했던 무심한 말을 후회한다고 진심을 털어놓았다. 며칠 뒤 첫째 시누이도 조심스럽게 나를 찾아왔다. 놀랍게도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떳떳한 엄마이고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하 태도가 너무 부끄러워, 솔직히. 부모님이 등 돌릴 정도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나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오랜 앙금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이전엔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할 줄 알았고 시누이들과 마음을 열어 대화하는 일이 영영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 늦게 온 후회, 그리고 화해의 문턱, 시누이들은 평생 유지해왔다고 여긴 안전지대가 처음 무너졌을 때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부모의 신뢰가 흔들리고 금전적 지원이 사라진다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도 사실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나 실수하고 한 번의 잘못이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서로 대하고 살아가느냐잖아요.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미안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시누이들은 스스로 부모님께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진심으로 울었고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이제부터는 네 동서를 네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피로 맺어진 사이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값질 때도 있단다. 라고 말했다. 경제적 현실과 인간적 빈자리. 하지만 각자의 소득과 안정망이 줄어든다는 현실 앞에 시누이들은 적지 않은 불안도 안았다. 그동안 남몰래 비교하거나 경쟁의식을 가졌던 부분에서 한 발 물러서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동서, 아이들 교육비를 줄일 방법이나 투자 조언이 있을까? 엄마가 힘드실 때 네가 했던 것, 우리도 배워보고 싶어. 나는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심껏 나눠주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듯 보였다. 시누이들의 태도가 변하면서 집안 전체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모처럼 모인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누이들은 나와 내 아이, 그리고 엄마에게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물었고 점점 더 많은 대화와 웃음이 오갔다. 오랜 갈등이 남긴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최소한 각각의 후회와 각성은 모두에게 소중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뒤늦은 깨달음과 주인공의 성찰. 나는 한 번 더 깨달았다. 때론 인간은 큰 것을 잃어봐야 비로소 자기 마음의 부족함을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조금은 서글펐지만 또 다른 시작 앞에 서 있다는 희망도 함께 느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함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누이들조차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삶에 대한 시각까지 새롭게 바꾼 모습에 나 역시 조용히 마음을 열었다. 가족이란 때로는 먼 길을 돌아서라도 결국 서로에게 다시 손 내미는 것, 그리고 그 손길을 애써 놓지 않는 것임을 나는 믿게 됐다. 멋스러운 충만함과 소박한 행복의 삶.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얽히고 설켜온 갈등과 오해, 질투와 인내의 시간을 딛고 나니 내 인생에도 드디어 햇살이 스미듯 따스하고 평온한 순간들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더는 짙은 그늘이나 차가운 시선,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나와 우리의 하루가 찾아온 것이다. 이제 우리의 집은 의미 없는 비교와 경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과거를 숨기려 애쓸 필요 없는 편안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특히 엄마는 한층 밝아진 얼굴로 종종 집에 방문하시거나 손주와 산책을 즐기며 늦은 시간에는 예전엔 꿈도 꾸지 못하던 평범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게 되었다.
남편과 나는 더 이상 겉도는 대화나 억지 미소로만 하루를 보내지 않는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짜 가족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의심 없이 공유한다. 난 더는 없는 집 딸, 집안의 짐을 하나 더 얹은 며느리가 아니다. 내 자리와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성실한 한 사람, 그리고 뿌리를 지키며 새로운 가지를 피워낸 주체적인 엄마이자 딸, 아내로서 온전히 존중받는다. 무엇보다 엄마에게 더 이상 마음 졸이거나 미안해할 일이 줄었다. 예정이면 시댁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경계와 긴장이 뒤섞였으나 이제 나 역시 스스럼 없이 모두와 어울리고 울타리 밖이라고 느꼈던 그 집안도 이젠 내 일부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가끔은 과거의 험한 기억이 꿈처럼 스쳐 지나기도 하지만 그 기억조차 지금의 평온함에 더 감사하게 만들 뿐이다. 삶은 특별하거나 드라마틱하다기보다 순리와 평범의 연속이다. 때론 아이의 웃음소리나 어머니의 손등을 잡는 그 짧은 시간이 나와 가족이 이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임을 되새긴다. 이제는 청소도, 저녁 장보기나 손님 맞이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라는 자발성과 기쁨이 섞인 삶이다. 매일 밤 침대맡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그리고 나 또한 힘겨운 시절의 엄마처럼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있는 나무, 꺾이지 않는 뿌리, 세상 어떤 tum파 속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나의 일상이 곧 나의 평화이자 행복이다. 어쩌면 인생은 아주 작은 용기와 변화를 틈타